야, 부모 없는 게 자랑이냐? 수준 진짜 떨어지네. 여의도 고급 호텔 상견례 자리에서 한 여자가 예비 며느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정유진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상견례장에 할아버지와 함께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정유진을 예비 시어머니 이연주는 대놓고 깔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도 화가 났지만 의미심장한 표정을 한 채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상처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이연주가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은 11월 상견례 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정유진 28살이었습니다. 온라인 서점 달빛 서재에서 기획자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오늘은 약혼자 최민재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옷을 5번이나 갈아입었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머리를 매만졌으며 화장을 고치다가 지우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가장 단정해 보이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선택했죠.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이 늘 그녀를 위축시켰고 오늘따라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선 서민국은 77살의 노인이었습니다. 유진을 키운 외할아버지였죠. 유진의 부모는 그녀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호랍이었던 서민국이 어린 손녀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은퇴 노인.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오늘도 그는 수수한 회색 양복을 입고 손녀 옆에 섰을 뿐이었죠. 더스카이 호텔 23층 클라우드 라운지는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유진과 서민국은 예약된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흰색 테이블보 위에 놓인 은색 식기들, 그리고 창밖에 탁 트인 풍경.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유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5분 후 입구 쪽에서 3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큰 남자가 먼저 눈에 띄었죠. 최민재, 30살이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는 그는 유진을 보자 손을 들어 인사했고 유진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뒤로 중년 부부가 따라왔습니다. 건자재 회사를 운영하는 최진혁은 다소 위축된 표정이었지만 그의 아내 이연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샤넬 수트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이연주는 처음부터 주변을 훑어보는 시선이 남달랐습니다.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그녀는 자신이 문학의 인사라는 자부심이 컸고 사교 모임에서 인정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이었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녀는 유진과 서민국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소박하시네요. 첫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나온 말이었죠. 유진의 미소가 조금 굳었지만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유진입니다. 네, 민재한테 많이 들었어요. 온라인 서점에서 일하신다고요? 이연주의 말투에는 미묘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온라인 서점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방식이 그랬죠. 마치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네, 콘텐츠 기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유진에게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었죠. 이연주의 시선은 이제 서민국에게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재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하지만 이연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물었죠. 왜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상견례인데 양가 부모님이 만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연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마치 사실을 확인하듯 말했죠. 부모도 없는 집안이라니 우리 집과는 어울리지 않네요. 방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았던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릴 정도였죠. 유진의 어깨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재가 당황해서 말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뭐가 심해? 난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우리 집안은 3대가 사업을 해온 집안이라고. 배경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최진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 하지만 이연주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고, 민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유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서민국이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받침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연주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전체에 울렸습니다. 오늘 들은 모욕, 그 무게만큼 되갚아드리겠습니다. 이연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요? 늙으신 분이 무슨. 서민국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이연주는 비웃듯 중얼거렸죠. 저런 집안이랑 무슨 혼담을 해. 민재야, 내가 포기해야겠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노인이 한국 금융계에 숨어있는 거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말에는 단 한 글자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견례가 끝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정유진은 평소의 밝은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달빛 서재 사무실에 출근할 때도 얼굴이 창백했고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식당에 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죠. 오후 3시쯤 업무 중에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겼을 때 유진은 무심코 휴대폰을 켰습니다. 평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올라온 게시글을 발견했죠. 상견례에서 부모 없다고 무시당한 여자 썰. 제목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글을 클릭하자 상견례 날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적혀 있었죠. 누군가 호텔 직원이거나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올린 것 같았습니다. 글 아래로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부모 없는 애들은 진짜 문제 많음. 나도 그런 애랑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집안 배경 중요하긴 하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상대 부모 말이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이해는 됨. 유진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 글들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붉어진 눈가, 떨리는 입술.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왜 항상 부족한 걸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는데 왜 늘 이런 식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10분쯤 울다가 유진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붉어진 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유진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까지 가는 40분 동안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할아버지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유진아, 왔니? 오늘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는데. 서민국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방을 던지듯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민국이 다가와 조용히 유진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까요? 넌 부족하지 않아. 단 하나도. 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터넷에도 그런 글들이 가득했어요. 부모 없는 애들은 문제가 있다고. 서민국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죠. 가난은 부끄럽지 않다. 하지만 남의 말에 무너지는 건 내 잘못이야. 일어서면 돼. 넘어졌으면 일어서고 무시당했으면 당당하게 살면 돼. 유진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민국은 말없이 손녀를 안아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밤 11시 유진이 잠든 후 서민국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에 오래된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죠. 50년 전부터 써온 가방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고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70년대 금융 계약서들, 주식 증서들, 그리고 각종 명함들이었습니다. 청산그룹 초대 회장, 대양건설 창업주, 미래증권 대표이사. 모두 지금은 은퇴했거나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그 자리를 이어받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은퇴 노인으로만 알았지만 그 가방 속에는 한국 경제를 움직였던 권력자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민국은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연락이 닿는 사람들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죠. 장인수. 증권가의 거물이자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서민국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민국이,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인수야, 내일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전화로는 어렵고. 내일 여의도에서 보자. 알았어. 내일 오전 10시에 보자. 통화가 끊겼습니다. 서민국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죠. 조용히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필요하다면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서민국의 전화 한 통. 그것이 한국 금융계를 조용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죠. 폭풍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월요일 아침 10시 여의도의 조용한 카페에 서민국과 장인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고 밖으로는 금융가 빌딩들이 즐비하게 보였죠. 장인수는 72살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증권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민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건 오랜만이야. 서민국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죠. 이연주의 모욕적인 발언, 손녀가 받은 상처, 그리고 인터넷에까지 퍼진 악플들. 장인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부모 없는 집안이라니 그게 말이 돼. 유진이가 나한테 안기고 온 게 며칠 전이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장인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어디인데? 최진혁이라는 사람이야. 한일건자재 대표. 건자재 유통업을 한다더라. 아, 한일건자재. 알지. 중견회사야. 청산그룹하고 투자 계약 추진 중이더라. 대양건설하고도 거래하고. 서민국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에겐 그 무게를 직접 느끼게 해줘야지. 장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한마디면 돼. 청산 회장이랑 골프도 자주 치거든. 대양이랑 미래도 다 아는 사이고. 고맙다 인수야. 고맙긴. 우리가 무슨 사이야. 그리고 솔직히 나도 화가 나.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지금 바로 전화 몇 통 하지. 장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10분쯤 지나 그가 돌아왔을 때 표정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청산 쪽은 말 넣었어. 오늘 오후에 계약 보류 통보 들어갈 거야. 대양이랑 미래, 성광 쪽도 연락해놨고. 빠르네. 이 바닥이 원래 그래. 신뢰 하나로 움직이는 곳이야. 내가 말하면 다들 귀 기울이지. 두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일건자재 사무실이 있는 빌딩이 보였죠. 최진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 조용한 카페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같은 날 오후 2시, 최진혁은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일건자재는 건자재 유통 중견기업으로 연 매출 200억 원 규모였죠.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주요 건설사들과 꾸준한 거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일만큼은 늘 해왔던 대로 했죠. 그때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표님, 청산그룹에서 긴급 미팅 요청이 왔습니다. 청산그룹.
무슨 일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안에 꼭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진혁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청산그룹은 중요한 파트너였기에 바로 준비했습니다. 1시간 후 여의도 청산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죠. 상대는 투자전략팀 이사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오늘은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투자 계약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상부의 결정입니다. 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청산그룹과는 지난 6개월간 투자 협상을 진행해왔고 이번 달 안에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투자금 50억 원이었죠. 한일건자재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협상은 거의 끝난 상태 아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진혁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차에 올라탔을 때 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죠. 분명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상부의 결정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설마 며칠 전 상견례와 관련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오후 6시 대양건설 구매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대표님, 죄송한데 다음 분기 자재 공급 계약건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본사 방침이 바뀌어서요. 다른 업체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미래물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협력업체 명단에서 한일건자재를 제외한다는 통보였죠. 30분 후에는 성광기업에서도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주요 거래처 4곳이 동시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진혁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원인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경쟁사가 로비를 했나? 아니면 업계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진 건가? 머리가 복잡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집으로 돌아온 진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 이연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이연주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4곳이나 동시에 취소했다는 말에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게 우연이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너무 동시다발적이야. 뭔가 이상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며칠 전 상견례를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사업상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최진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전 무시했던 그 조용한 노인이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을. 수요일 아침, 최진혁은 어제보다 더 심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아건설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죠. 동아건설은 한일건자재의 오랜 거래처였고 매년 안정적인 물량을 발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구매 담당 상무의 목소리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최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번 분기부터 협력업체 명단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일건자재는 제외됩니다. 상무님,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일했습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사 결정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주요 거래처 5곳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청산그룹, 대양건설, 미래물산, 성광기업, 그리고 동아건설까지. 회사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곳들이었죠.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일건자재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비서실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경제신문을 들고 있었죠. 대표님, 이거. 신문을 펼치자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일건자재, 연쇄계약 취소로 경영위기. 내부 리스크 제기. 기사는 지난 사흘간 있었던 계약 취소 소식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 인터뷰도 실려 있었죠. 한일건자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익명의 증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신문을 던지듯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됐어?
개장 후 15% 급락했습니다.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고요. 한일건자재는 코스닥 상장사였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실적으로 주가를 유지해왔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15%가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빌딩 숲이 보였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이 차갑게 느껴졌죠. 같은 날 오후 강남의 한 갤러리에서 이현주는 평소 참석하던 사교 모임에 나갔습니다. 문화계 인사들과 재계 부인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그녀는 샤넬 재킷을 입고 자신있게 들어섰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반갑게 맞아주던 사람들이 오늘은 눈길을 피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려 다가가면 사람들은 슬쩍 자리를 옮겼죠. 연주 씨, 요즘 어떠세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여사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잘 지내요. 바쁘긴 하지만 남편분 회사가 요즘 좀 힘들다면서요? 신문에서 봤어요. 이현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곧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현주는 그날 모임 내내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자신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죠. 체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현주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며칠 전 상견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 조용했던 노인 서민국. 혹시 그가 뭔가 했을까? 확신은 없었지만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는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제 매체에서 일하는 후배였죠. 이틀 후 작은 인터넷 경제 매체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한일건자재 위기, 과거 투자 손실 앙심 때문. 제목이었죠. 기사는 서민국이 과거 한일건자재와 투자 관련 분쟁이 있었고 그 앙심을 품고 보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전부 이현주가 꾸며낸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다음 날 주요 경제신문 여러 곳에서 이현주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재계 인사들이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서민국 원로를 모독하는 건 재계 전체에 대한 무례입니다. 한 대기업 회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다른 인사들도 비슷한 입장을 냈죠. 서민국이라는 이름이 재계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이현주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도 이 소식이 다뤄졌습니다. 갤러리 운영자 이현주, 재계 원로 모독 논란 제목으로 보도되었죠. 이현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외면당하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신세가 되었죠. 최진혁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이현주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와인병이 반쯤 비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소? 괜찮을 리가 있어요? 회사는 무너지고 나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죠. 이 모든 일이 며칠 전 상견례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그 평범해 보이던 노인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이현주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한일건자재의 위기는 점점 심각해졌죠.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이어갔고 거래처 이탈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사무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진혁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위기 관리에 매달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청솔은행 공문 봉투를 들고 있었죠. 대표님, 청솔은행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진혁은 봉투를 받아 뜯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공문에는 차갑고 명확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영 불안정을 이유로 대출금 즉시 상환을 요청합니다. 30일 이내에 전액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청솔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80억 원이었습니다. 회사 운영자금의 핵심이었죠. 진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일 안에 80억을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거래처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낼 방법도 없었죠. 은행에 연락해서 유예기간을 요청해봐. 최소 6개월이라도. 이미 연락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점 결정이라서 지점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진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금줄이 완전히 끊긴 것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없이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죠. 자재를 구매할 돈도, 직원들 월급을 줄 돈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요 투자자 3명이 동시에 투자금 회수를 요청한 것이었죠. 한일건자재는 몇몇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투자자는 전화로 직접 말했습니다. 최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해야겠어요.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신문 기사 다 봤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미안하지만 제 돈은 건져야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같은 이유로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회사가 위험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진혁은 사무실을 걸어다니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투자자들까지 떠나면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저녁 6시 주주들을 대표하는 변호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치명적이었죠. 주주들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안건은 경영진 교체입니다. 한일건자재는 코스닥 상장사였고 주주들에게는 경영진을 교체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최진혁이 창업한 회사였지만 지분의 60%는 외부 주주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움직이면 진혁은 자신의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진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개인 통장이 들어 있었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억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달 직원들 월급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회사 계좌에는 돈이 없었죠. 진혁은 개인 통장에서 회사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직원들 월급만큼은 밀려서는 안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버틸 수 있을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진혁은 평생 이 회사를 일궈왔습니다. 30년 전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해서 직원 50명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키웠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순조로웠던 일들이 한꺼번에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이연주는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병은 이미 반쯤 비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오늘 오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교 모임 회원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연주 씨, 죄송한데요. 당분간 모임 참석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왜요? 다른 회원들이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요즘 언론에 안 좋게 나온 것도 있고 해서요. 전화가 끊긴 후 이연주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사교 모임에서조차 퇴출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사교계는 전부였습니다.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도 명품을 입는 것도 모두 사교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연주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머릿속으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게 며칠 전 상견례 때문일까? 그 조용했던 노인, 서민국이 정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지만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대기업 마케팅팀 사무실에서 최민재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죠. 아버지 회사가 무너지는 소식을 매일 들었습니다. 주가 폭락, 거래처 이탈, 은행 대출 회수. 모든 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정유진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냈죠. 유진의 밝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유진의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껐습니다.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혼잣말이 흘러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일건자재는 이제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성.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그 노인이 누구인지 이제 세상이 보여줄 차례였으니까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이연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죠. 눈을 감으면 계속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소식, 사교 모임에서 퇴출당한 일, 그리고 며칠 전 상견례에서 만났던 그 조용한 노인. 혹시 모든 일이 서민국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죠. 하지만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청산그룹, 대양건설, 미래물산, 성광기업, 동아건설, 그리고 청솔은행까지. 이 모든 곳이 동시에 한일건자재를 벌일 이유가 뭘까요? 경쟁사의 로비라기엔 너무 광범위했고 회사 내부 문제라기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이연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죠. 며칠 전 정유진이 명함을 주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명함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의도에서 한참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죠. 평소 같으면 이연주가 절대 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주차장, 오래된 놀이터. 그녀가 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연주는 주소를 확인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서민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놀란 기색 없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연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서민국은 잠시 침묵하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연주는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은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소파, 낡은 책장,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가족사진. 화려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앉으시죠. 서민국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이연주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서민국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죠. 이연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때 제가 감정이 앞서서 실례를 했던 것 같아서요. 말은 사과였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색함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죠. 서민국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요즘 저희 집에 일이 좀 많아서요. 혹시 어르신께서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기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평범한 은퇴 노인이 대기업들을 움직였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하지만 이연주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민국은 천천히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죠. 부인께서는 제가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 서민국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참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도 어른이시잖아요. 그날 제가 좀 심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우리 아들 걱정하는 엄마 마음에서. 서민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다시 들어 차를 마셨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연주는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죠. 요즘 저희 집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혹시 어르신께서 아시는 분들 중에 사람은 실수로 상처를 주지만 오만으로는 상처를 키웁니다. 서민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연주의 말을 끄는 것이었죠.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부인께서 하신 말씀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모욕이었죠. 제 손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모가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까? 집안 배경이 없으면 사랑할 자격도 없습니까? 서민국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제가 부인께 드릴 말씀은 하나뿐입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날 하신 말씀들, 그 무게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그럼 정말로 어르신께서 이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민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서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죠. 손님을 내보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돌아가시죠. 이연주는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계속 서민국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조용한 노인의 등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기운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이연주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서민국은 대답 대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연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연관이 있다는 느낌만은 지울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노인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연주는 돌아서면서도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 사흘 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온 세상이 서민국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일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여의도 더 스카이 호텔 다이아몬드 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국경제발전협회가 주최하는 자선만찬이었죠. 재계 거물들, 정치인들, 금융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행사였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흰 장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이 분주하게 와인을 따르며 돌아다녔죠. 홀 전체가 우아한 클래식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이연주도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행사에 초대받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었죠. 하지만 며칠 전 서민국의 집을 방문한 후로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사교계에서 완전히 고립되기 전에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샤넬 드레스를 입고 홀에 들어선 이연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친하게 인사하던 사람들도 오늘은 눈길을 피했죠. 자리를 찾아 앉았을 때 같은 테이블의 다른 부인들은 이미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이연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앉았습니다. 속으로는 불편함이 커져만 갔죠.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사가 나왔지만 음식은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단상에 불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나타났죠.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을 향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는 손에 든 카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연주는 별 관심 없이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오늘 저희 경제발전협회에 새로 위촉된 명예 고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소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연주는 무심코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죠. 한국 금융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하신 서민국 명예 고문님입니다. 그 순간 이연주의 손에서 와인 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죠. 이연주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 며칠 전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조용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달라 보였죠.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히 걸어가는 그의 모습. 범상치 않은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수백 명의 재계 거물들이 그를 향해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사회자가 소개를 이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듣는 이연주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서민국 고문님께서는 1970년대부터 한국 금융계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경제정책자문위원회 핵심 멤버로 수많은 기업들의 성장을 도우셨죠.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는 더 중요한 말을 덧붙였죠. 특히 경제위기 시기 구조조정 대상 기업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계시며 현재도 주요 금융정책 결정에 자문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구조조정 승인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청산그룹, 대양건설, 미래물산, 성광기업, 동아건설, 청솔은행. 이 모든 곳이 동시에 한일건자재를 벌인 이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민국이 움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현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서민국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홀 안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그의 시선이 잠시 이현주에게 머물렀다가 지나갔습니다. 이현주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민국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홀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들릴 만큼 명확한 목소리였죠. 저는 평생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수많은 기업들과 함께 성장했고 위기 때는 함께 극복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죠. 호라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민국은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나 배경을 떠나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기본적인 품격 말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민국의 시선이 다시 이현주를 향했습니다. 이번엔 피할 수 없었죠.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현주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저 여자가 서민국 고문님 손녀를 모욕했다던데. 한일건자재 대표 부인 아니야?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던데. 속삭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현주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상처 주면서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민국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말을 던졌죠.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서민국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죠. 그 과정에서 이현주가 앉은 테이블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서민국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현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오늘 들은 모욕, 그 무게만큼 되갚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무게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서민국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현주는 온몸이 떨려 물잔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만찬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모든 게 끝났습니다. 회사도 사교계에서의 위치도 체면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무시했던 그 조용한 노인이 한국 금융계를 움직이는 거물이었다는 사실.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한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직접 느낀 이현주는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남쪽 남해안으로 3시간을 달린 곳. 작은 어촌 마을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유진과 서민국은 이곳에 정착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작은 도서관을 열었죠. 이름은 물결서재였습니다. 바다 물결처럼 잔잔하게 지식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정성껏 수리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페인트 칠을 하고 책장을 조립하고 책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죠. 서울에서 가져온 책들과 기증받은 책들로 채워진 서간은 아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마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들러 책을 읽는 아이들, 방과 후 숙제를 하러 오는 아이들. 도서관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7살 지민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어제 빌려간 그림책을 들고 있었죠. 서민국은 아이를 다정하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민이. 책 다 읽었어? 네. 완전 재밌었어요. 오늘은 다른 책 빌려도 돼요? 물론이지.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지민이는 책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민국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여의도 금융가 빌딩에서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아이들에게 책을 골라주고 있었습니다. 창가에서는 정유진이 다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찾아 3만 리라는 동화책이었죠.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처로 가득했던 유진의 얼굴. 이제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이 그녀를 치유했죠. 책을 읽어주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미소는 진심으로 밝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일들은 이제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상견례에서 받았던 모욕, 인터넷에 퍼진 악플들, 화장실에서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죠. 며칠 전 들은 소식에 따르면 한일건자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최진혁은 경영권을 완전히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현주는 사교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죠. 지금 이 순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고 진짜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유진은 책장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죠. 서민국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로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죠. 마을 이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막 잡아온 싱싱한 생선을 들고 있었죠. 서 선생님, 오늘 고등어 좀 잡았는데 가져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주시면 어떡해요? 뭐려? 우리 마을에 도서관 만들어주셔서 제가 더 고맙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장님은 생선을 주방에 두고 돌아갔습니다. 서민국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는 그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마을에 도서관을 연 친절한 노인일 뿐이었죠. 유진아, 잠깐 나가자. 어디요, 할아버지? 바다 좀 보러. 두 사람은 도서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마을 끝자락에는 작은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죠. 그들은 그곳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였죠. 유진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지 않으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민국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후회? 뭘? 서울에 있던 모든 걸 정리하고 여기 온 거요. 할아버지는 그쪽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서민국은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혀 후회 안 해. 유진아, 복수는 짧고 품격은 길단다. 무슨 뜻이에요? 복수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야.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어. 결국 우린 품격을 선택한 거지. 유진은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서민국은 말을 이었죠. 우린 이현주 씨를 무너뜨렸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진짜 승리는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 거란다.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 나누고 저녁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거지.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죠. 저도 이제 누가 없다고 불리는 대신 누가 되어 살지를 선택할래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서민국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남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셔서. 난 내 할아버지야. 당연한 거지. 서민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감정이 북받쳤던 것이죠.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물결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한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었죠. 마을 입구 물결 서재 간판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아이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진은 웃으며 그들을 맞이할 것이고 서민국은 따뜻한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서민국과 정유진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의 무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품격 있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의 무게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죠. 이런 사연이 또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